로또에 당첨된 순간 아내는 울었고 나는 웃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는 말이 없어졌고 자식들은 자꾸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행운은 숫자로 왔지만 불행은 얼굴을 바꿔 찾아왔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숫자보다 인간의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늦가을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박태석 74은 어느 날 습관처럼 시장 입구 복권 가판대 앞에 멈춰 섰다. 한 장만 줘봐요. 이번 주는 숫자가 이상하게 떠오르네. 가판 아주머니는 웃으며 로또 한 장을 건넸고 태석은 지갑 속 1,000원짜리 한 장을 조용히 꺼냈다. 태석은 은퇴한 지 벌써 9년째. 딱히 할 일도 없는 하루 시장에서 소일거리 삼아장을 보고 혼자 라디오 들으며 집에 앉아 있다가 가끔은 그렇게 로또를 사곤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라디오 속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제1032회 로또 추첨 결과입니다. 3번, 9번, 17번. 눈을 크게 떴다. 종이에 적힌 숫자와 방송의 숫자가 하나씩 겹쳐질 때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마 마지막 숫자까지 일치했을 때 그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맞는 거야? 그 순간 그에게 찾아든 감정은 환희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몸 안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서늘함이었다. 정수가 아내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숙 68번장을 마치고 돌아와 막 앞치마를 벗은 참이었다.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복권 종이를 내밀었다. 그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받아들었고 그러다 숫자를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표정이 굳어졌다. 여보, 이거 진짜야? 진짜 같아.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입을 막았다. 세상에 우리도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태석은 조용히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당첨금 12억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태석은 은행 직원의 조언대로 분산 계좌를 만들고 절대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을 명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석은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건 우리 둘만 알고 가야 한다. 자식들한테 알려봤자 더 불편해질 뿐이야. 정숙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 돈으로 우리 여행 한번 다녀올까? 딱 둘만. 태석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정숙의 입술이 다음 날 이웃에게 은근슬쩍 흘려버릴 이야기의 씨앗이 된다는 걸. 그리고 그 씨앗이 얼마나 독한 열매로 돌아올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아는 걸로 하자고. 여보,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정숙은 몇 날 며칠을 참으려 했다. 정말 애써 입을 다물고 지냈다. 하지만 마을회관 앞 이발소에 들렀던 그날 그녀의 입은 기어코 무너졌다. 아, 정숙 씨 요즘 얼굴이 밝네. 좋은 일 있어? 이발소 주인 박 여사의 말에 정숙은 처음엔 고개만 끄덕였다. 그냥 뭐 아주 조금 복이 들어왔달까 하. 에이 뭐야 무슨 복. 설마 로또라도 맞았어? 순간 정숙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그리고 그 작은 떨림이 대화의 방향을 바꿨다. 진짜? 설마 맞춘 거야? 몇 등인데? 정숙은 머뭇거리다 그냥 소소하게요. 라며 얼버무렸지만 이미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 여사의 휴대폰 속에서 그 소문은 가족방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다. 이틀 뒤 집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현관을 열자 성호 46세와 성미 44세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동안은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었다.
엄마 아빠 갑자기 생각나서 왔어요. 이거 귤이에요. 성미가 웃으며 봉지를 들었고 성호는 어깨를 도닥였다. 아버지, 요즘 건강 어떠세요? 병원은 다니고 계시죠? 태석은 말없이 두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색한 미소, 어울리지 않는 친절. 눈빛에선 계산이 느껴졌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성우가 물을 한 잔 마시고는 슬쩍 운을 뗐다. 아버지, 사실 저 이번에 다시 사업해보려고요. 기회가 좀 괜찮아서 작은 자본만 있으면 뭐. 아, 또 시작이네.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태석은 아무 말 없이 귤 껍질을 천천히 벗기고 있었다. 아빠, 저도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병원비며 애 학원비며 쌓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성민은 눈가를 붉히며 말했다. 그냥 부모님 계실 때 조금만 도움받을 수 있으면. 정숙은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한쪽에서 점점 작아져 갔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있던 태석은 조용히 은행 어플을 켰다. 그리고 자신이 관리 중이던 당첨금 통장을 6개월 정기예금으로 묶었다. 이제 아무도 못 꺼내. 그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이며 휴대폰 화면을 껐다. 정숙이 다가와 물었다. 왜 갑자기 묶었어요? 혹시 몰라.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면 그 돈은 재산이 아니라 덫이 될 수도 있어.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발소에서 자신이 흘렸던 말 한마디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멀리 살던 막내 삼촌까지 서 있었다. 형님, 형수님 우연히 들르게 돼서 하. 박태석은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소문이 발보다 빠르다더니 이제야 실감이 나네. 아버지, 제가 이 자료 한번 같이 보시라고 준비했어요. 성호는 노트북을 들고 와 식탁에 펼쳤다. 그 안엔 사업계획서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과 파워포인트가 담겨 있었다. 유기농 스마트팜 솔루션 1차 투자 제안서. 이건 단순한 텃밭이 아니에요. 요즘 고령화 시대잖아요. 시니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힐링형 농장을 만드는 거죠. 박태석은 한 장 한 장 넘기는 성호의 손을 보며 과거 그가 한 번도 이토록 열정적으로 말을 꺼낸 적이 있었던가 생각했다. 자본금은 많지 않아요. 초기 세팅에 2억이면 됩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 이번엔 보여드릴게요. 정숙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여보, 2억은 좀. 엄마, 그럼 적금 깨면 되잖아요. 지금 부모님 돈도 그냥 묵혀두기보단 쓰셔야죠. 말끝의 성호는 살짝 짜증이 섞인 어투로 바뀌었다. 그 미세한 변화는 도화지 위 물처럼 천천히 식탁 전체를 물들였다. 우린 평생 우리 힘으로 살아왔어. 돈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야. 태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저도 제 힘으로 살아왔죠. 근데 이번만은 기회를 잡고 싶어요. 아버지가 믿어주시면. 그때 성미가 슬며시 끼어들었다. 형 말대로 부모님도 이젠 좀 여유롭게 지내셔야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요즘 요양원 쪽 알아봤거든요. 요양원?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도 아빠도 나이 드셨잖아요. 요즘은 좋은 데 많아요. 강원도 쪽에 바다 보이고 음식도 잘 나오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왜 가야 하니? 정숙은 살짝 웃으며 물었지만 눈엔 어둠이 내려앉았다. 엄마 아빠 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집 팔고 요양원 가시면 우리도 조금 숨통이 트이죠. 순간 박태석은 차가운 물 한 잔을 꿀꺽 삼켰다. 말로는 걱정, 행동은 계산, 눈빛은 탐욕. 그날 밤 부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정숙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고 태석은 손에 리모컨을 쥔 채 가만히 있었지만 TV는 꺼진 지 오래였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애들을 잘못 키운 걸까?
정숙의 말은 자신에게 묻는 독백에 가까웠다. 아니, 애들을 잘 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줬던 거야. 태석의 말엔 후회가 아니라 각성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태석은 통장 내역을 정리했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하나 남겼다. 돈으로 효도를 판단하지 마라. 진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읽는 거다. 그는 그 메모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엔 조용한 밥상만이 놓였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그날부터 이 집엔 가족 대신 눈치와 계산이 들락거리기 시작했음을. 밤 10시, 박태석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선 정숙이 자는 듯 보였고 불 꺼진 부엌에선 전기밥솥의 빨간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태석은 알고 있었다. 정숙도 자지 않고 있었다는 걸. 정숙아. 그는 조용히 부르며 안방 문을 열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창문으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에 정숙이 이불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 때문에 소문난 거지. 정숙의 목소리는 작았고 어디서부터 후회가 스며든 건지 울음기 섞인 떨림이 있었다. 사실 이발소에서 박 여사한테 그만.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정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더는 감출 수 없다는 듯 말을 꺼냈다. 나도 기뻤어. 그 돈이 우리한테 오면 이제야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 나도 그랬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유롭게 살 틈도 없이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식들까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정숙의 눈물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성미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잠깐 내가 그걸 받아들일 뻔했어. 그래, 우리도 쉬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어. 그건 흔들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무 지친 거야. 태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마르고 가벼워진 손. 정수가 나 이 돈 우리한테 재앙이 될 것 같아.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당첨금 다 묶어놨어. 쉽게 못 뺄 수 있게,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말이야. 정숙은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럼 성우한테는? 말 안 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말 안 할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그 거실의 문 뒤에 누군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성호는 부모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엔 자신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묶어놨다고. 우리한테도 한 푼 없이. 그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돌아섰다. 문을 살짝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성호는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열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다. 아버지, 로또 1등 당첨 맞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밥을 차렸다. 나물 3가지, 된장국, 계란부침. 평범하지만 성의 있는 밥상이었다. 태석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고 그때 성호가 방문에서 나왔다. 아버지, 어제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 말에 태석의 손이 멈췄다. 정숙도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무슨 소리냐?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성호는 이미 감정을 눌러 담은 채 말했다. 12억이죠? 당첨금. 우리한텐 한마디도 없이 은행에 묶어두셨다면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며 성미가 들이닥쳤다. 무슨 일이야? 단톡방에 올린 그 말 진짜야? 정숙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순간 입을 틀어막았다. 그게 왜 이렇게까지 번졌니? 성미는 성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화를 냈다. 오빠, 왜 얘길 퍼뜨려? 부모님 마음 상하잖아. 상하게 만든 건 누군데? 넌 요양원 얘기부터 꺼냈잖아. 그건 부모님 위해서 그런 거였지. 그건 핑계야.
넌 집 팔고 너 살림 챙길 생각이었잖아. 두 자식은 부엌 한가운데서 언성을 높이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그만 좀 해라. 태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밥상 위 국그릇이 흔들리고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돈이 다야? 내가 죽어서 상속받는 것처럼 말하지 마. 정숙이 터트린 그 말에 방하는 순간 조용해졌다. 아버지, 그러면 뭐 하려고요? 그 돈 그냥 묵히기만 할 거예요? 성호가 물었다. 그래, 묵힐 거다. 그게 너희들 손에 가는 것보다 낫겠다. 태석의 말에 성호는 이성을 잃은 듯 주먹으로 식탁을 쳤다. 국물이 튀고 접시 하나가 엎질러졌다. 좋아요. 그럼 이젠 법대로 하죠. 뭐? 상속세, 증여세, 재산 분할. 법적으로 다 따져서 받을 건 받겠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눈엔 눈물이 아니라 체념이 담겨 있었다. 가족이란 게 뭐라고 믿은 건지 모르겠네. 식탁 위엔 반찬만 남고 사람들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진 채였다. 그날 밤 태석은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그의 눈앞엔 불빛도 TV도 없었다. 다만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었구나. 돈이 진짜 사람 얼굴을 보여주는 거였어. 정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3일 전부터 이유 없는 고열과 어지럼증이 반복됐고 결국 태석은 그녀를 이끌고 가까운 내과에 갔다가 의사의 권유로 큰 병원에 입원시켰다. 폐렴입니다. 연세도 있으시니 며칠은 입원하시고 경과를 지켜보셔야겠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태석의 손끝은 바르르 떨렸다. 정숙은 병실 침대에 누운 채로 조용히 천장을 바라봤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올 걸 그랬다. 그녀의 말에 태석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 돈 생기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더 조심스러워졌어. 나도 그래. 행복해야 할 타이밍을 우리가 오히려 무서워했던 것 같아.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릴까 싶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성호도 성미도 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이. 병실엔 오직 태석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자식들한테 연락은 해봤어? 정숙이 묻자 태석은 대답 대신 그녀 손을 꼭 쥐었다. 이젠 우리가 우리한테만 충실하자.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석은 병원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거기서 우연히 지나가던 중년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요즘은 다 그렇다더라. 부모 돈 생기면 자식들 눈빛부터 달라져. 그러니까 그냥 미리 기부해버리는 사람들도 많대. 그 말에 태석은 문득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기부. 그날 밤 그는 병원 복도 한편에서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재산 기부 절차, 사회복지재단, 기부 후 유언장 효력. 그리고 며칠 뒤 정숙의 병세가 안정되자 그는 병원에 조용히 간병인을 붙이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조명만 켜진 채 조용한 집. 태석은 묵혀두었던 통장 서류와 신분증, 인감 도장을 꺼냈다. 그리고 하나하나 천천히 봉투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가진 걸 지키려던 게 아니야. 그저 우리라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그렇게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얼굴엔 어떤 결단이 서린 듯한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메모 한 줄. 빈손으로 살아왔고 이젠 빈 마음으로 떠난다. 보름 뒤 정숙은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다. 태석은 병원에 마중 나와 그녀를 천천히 부축했다. 여기 공기 참 좋네. 도심보다 이렇게 한적한 데가 더 마음 편해. 정숙은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말했다. 태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다 말하지 못한 결정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젠 진짜 우리 둘만 생각하자. 자식도 돈도 집도 다 내려놓고. 그래. 그게 살 길이야. 며칠 후 성우와 성미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서류 봉투 위에는 변호사 사무실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내부엔 다음과 같은 문서가 들어 있었다. 기부 확인서, 유언장 사본, 변호사 서명이 든 통지문. 서류 내용은 간결했다. 박태석 명의로 보유한 당첨금 전액 12억 원은 지역사회 장학재단과 노인복지시설 2곳에 기부됨. 박태석이 정숙 부부는 생전에는 남은 예금으로 조용한 생활을 지속할 예정. 자녀에게는 물려줄 유산 없음. 본 결정은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로 법적 구속력 있음. 성호는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보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뭐야? 진짜 다 넘긴 거야? 성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넘겼다. 우릴 완전히 배제한 거네. 그 순간 성호는 스마트폰을 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뚜.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아버지 번호 정지됐어. 이후 두 사람은 집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비워진 상태였다. 거실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다. 사람은 사랑으로 남겨야지. 돈으로 남기면 결국 남는 건 원망뿐이다. 살면서 받은 건 많았지만 마음으로 준 건 너희가 아니었다. 성민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성호는 손에 든 종이를 내려놓지 못한 채 묵묵히 창밖을 바라봤다. 며칠 후 지방신문 한 귀퉁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은퇴 노부부 12억 기부 조용한 사라짐. 자신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당부한 노부부.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그 기사 앞에서 누군가는 가슴을 치고 누군가는 깊은 후회를 삼켰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주려던 돈보다 훨씬 값진 교훈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강원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 햇살 가득한 오후 바닷가 언덕 위에 지어진 작은 도서관 앞에 박태석이 정숙 기부 기념 문패가 조용히 붙어 있었다. 태석과 정숙은 그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도서관 옆 작은 전셋집. 텃밭과 바다 그리고 매일 아침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들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택했다. 여보, 오늘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참 잘 읽더라. 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젊었을 땐 꿈도 못 꾸던 풍경이지. 태석은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다. 그들 곁엔 휴대폰도 뉴스도 자식들의 소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고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앞 벤치에 한 아이가 앉아 울고 있었다. 정숙은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다. 무슨 일 있니? 책을 못 찾아서요. 선생님이 화내셨어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같이 찾아보자. 혼자 울기엔 오늘 하늘이 너무 맑거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도서관에 자주 출몰하는 서울서 온 노부부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도서관장만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이 도서관에 익명으로 5억을 기부하고 도서관 운영비와 장학금 계좌를 개설해준 그 사라진 부부라는 걸. 선생님, 혹시 그분들 왜 그 많은 돈을 기부하신 거예요? 한 청년 봉사자가 물었다. 도서관장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가 잠시 후 답했다. 그러게. 아마 그분들이 찾은 진짜 유산은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던 거겠지. 한편 서울의 어느 고시원. 성호는 이제야 일용직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성민은 자녀 교육비에 허덕이며 맞벌이를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가족이란 이름이 남의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매년 여름 그 마을 도서관 벽엔 아이들이 적어놓은 글귀 하나가 조용히 붙었다. 누군가의 나눔 덕분에 책을 읽고 꿈을 꿨어요.
그 이름 없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글귀를 바라보며 태석은 정숙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남긴 게 틀리진 않았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숫자는 사라져도 사람의 마음은 남으니까요. 12억 전액을 기부한 노부부. 자식 대신 사회에 남긴 진짜 유산. 평범한 이들의 비범한 선택. 그 따뜻한 끝.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태석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 돈, 삶의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죠. 내일은 또 다른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